코로나에 대한 시각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어, 작은 홍보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여행을 하고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각종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종의 파놉티콘화 되었구나. 그 파놉티콘이라는 게 중앙은 어둡게 하고 이 동그란 홀 형태로 서로 감옥을 해서 죄수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또 죄수들은 언제나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만드는 건데, 예컨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2019년 말부터 해서 2020년 초 한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동선을 전부 다 추적하게 했고요. 심지어는 어떤 뭐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했는지까지 인터넷에 공개를 했죠. 물론 신원을 미상으로 해서 뭐 확진자 몇 번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인터넷에서 서로가 그런 것들을 가십거래로 소화를 하면서 뭐 몇 번과 몇 번이 불륜 관계라는 등 이런 말 그대로 전 국민에 의해서 마녀 사냥당하고 또 인민재판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코로나에 걸리는 것 자체가 무언가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사회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형태로 이어지게 됐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나아가서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죠. 참 재밌는 게 설문조사를 보면은 다른 나라에 보면은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위협으로 느껴지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폐를 끼치고 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파놉티콘이라고 얘기를 한 게 이번에도 딱 와서 느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는데 마스크를 사실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CDC의 지침도 있었고, 사실상 마스크라는 게 의무화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죠. 뭐 물론 그게 배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뭘 느꼈냐면은 거리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음료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어서 마스크를 내려가지고 걷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잘못한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뭔가 이상한 사람을 바라보듯이. 그때 딱 느꼈습니다. 아, 한국 사회는 첫째로 정부의 규제, 통제를 너무나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 규제를 당연시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를 하는구나. 예를 들어 제가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맞섭니다. 권력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이거든요. 시민들은 외려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정부가 통제를 하면 스스로 뭔가 권위를 등에 업고서 스스로 감시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권력을 등에 업고 서로를 억압하고 심지어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나면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게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은 이미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무언가 대중 다수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서로를 억압하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정말 우려할 거는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자유민주적 국가의 기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진수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된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학이라는 것이 완벽한 학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학도 계속 발전의 단계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학에 대해서 뭐 완전히 뭐 무시할 수 없고, 당연히 의학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되, 그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을, 그 전문가 의사의 말을 존중하고 그것이 따르고 있는, 그것이 밝혀주고 있는, 그것이 안내하고 있는 최선의 길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심스럽게 전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라는 것을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 개인의 자유를 아주 손쉽게 옥매고 옥죄고 오남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정치 방역 수단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것 연결되는 건데, 이제 백신 패스가 나옵니다. 이제 백신 패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백신 패스를 갖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이 백신을 갖고 사람들 사이에 더 의심하게 하고, 좀 전에 우원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서로 상호 감시하는 사회, 마스크 잠깐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이냐, 서로 눈을 흘기는 사회,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것에 좀 문제 의식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백신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생기 전까지 뭐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이제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거 나올 때마다 그냥 꼬박꼬박 맞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그 국제 백신 연구소 IVI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원금도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그 우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의 부작용이 나한테 직접 미칠 것이 좀 걱정되기 때문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은 백신을 맞음으로써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고 싶은, 내가 건강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는 거고,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은 백신을 맞음으로써 내가 아플까 봐 걱정돼서,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내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가 어떤 것을 맞았다고 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뭐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아프고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것도 봤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정부에서는 그게 이미 원래 이 사람이 기초 질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되었죠.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 이렇게 생각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를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되 그것을 무작정 따르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 조심스럽게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배려하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절충된 그런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깨우쳐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그 개인의 자유, 국민의 자유를 옥죄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곡 행복마을의 강평기 대표입니다. 또 하나의 직장은 한국선진화 프롬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가족을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가족이었고요. 친족이었습니다. 순간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 연관성 사고대책본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올리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서 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이런 현상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대책본부가 있어야겠죠. 그곳에서 전문 의료인이 있어야 하고 범시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 현재 수치를 살펴보니까 틀림없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보다는 방어 대책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대처한 국가들은 어떤 국가일까 살펴보니까 인구 2,300만의 대만이 있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의 우리 인구의 반 정도인데요. 현재 대만의 확진자 수는 16,000명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얼마인 줄 아십니까? 47만 명입니다. 45만 명이 더 많다는 거죠. 대만은 사망자가 800명인데 우리 정부는 3,800명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만 같은 경우는 초기에 대응을 잘했습니다. 공항을 바로 폐쇄했죠.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자체 개발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십시오. 대만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제가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그리고 인간의 아픔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수치를 보시면 빈부격차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이제 이곳에 계시는 서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한겨울에 추운 고드름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의 이 정부. 이것이 단순히 오늘 내일에 해결될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영향은 향후 10년을 간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지난 2년간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양치기 소년이 되었죠.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면 등교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모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다 놀래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이것은 향후 10년의 암울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식 격차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내 학생들의 지식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수준의 세계적 지식 격차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수치 대학 경쟁률 조사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부가 더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이 현상은 향후 10년간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의 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경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제목이 위기를 넘어 자유의 미래로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그리고 또 첫 번째 질문을 코로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제목처럼 뭐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 미래로 나아가는 신호탄의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의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 지금 저는 우리가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문명으로 가는 저는 그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 산업 그 최전선에서는 우리가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삐튀기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이 세상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변화를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상으로 가져왔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에서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무실만 봐도 뭐 9to6의 회식 문화가 이제는 뭐 재택근무,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처럼 다가왔고, 뭐 우리 아이들의 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여전히 학교를 가면 마찬가지지만 이제 친구들 뒤통수 보면서 여전히 하루 왼종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왼종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 온라인 에듀테크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서 이제는 태블릿으로 교육을 대체하는 선생님의 그런 뭐 선생님의 이게 탑다운식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교육이 대체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또 뭐 문화 예술 이쪽으로는 지금 보면 또 이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 이제 문화 예술, 뭐 대중문화, K-팝, K-드라마, K-영화 뭐 이런 측면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이제 그런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채널이 열렸다라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BTS, 블랙핑크가 기존에는 뭐 돔구장, 어디 무슨 코엑스 이런 곳에서 이제 뭐 전국적인 콘서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전 글로벌 팬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들이, 플랫폼들이 이제 열린 것이죠. 그런 우리가 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디지털 문명이 우리에겐 다가왔고, 그 디지털 문명을 코로나를 통해서 뭐 역설적이긴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에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성에 기대서 이 변화를 외면해 왔다면, 이제는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변화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슬기롭게 또 앞으로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까를 보면, 기존의 이제 관성과 그런 기득권의 기대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이제 어제의 해답지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 이제 국정의 과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많은 수많은 이제 깔린 여러 도처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게 또 어떤 예가 있냐고 또 찾아보면, 사실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선진국들, 주류 선진국들이 코로나에 얼마나 그럼 잘 대처를 했냐라고 보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디지털 대전환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러면 적응을 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뭐 G2네, 뭐 G5네, G7이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길, 새로운 채널을 또 잃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을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결국에 코로나가 이 쏘아올린
이 신호탄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주의 청년 네트워크 청유의 대표 윤여준이라고 합니다. 앞서 네 분께서도 참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다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우원재 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국가가 정말 파놉티콘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에도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이러한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중심의 체제, 국가가 중앙 집권화되고 그런 국가 중심의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피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좀 이번에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문화적이나 전통적인 그러한 그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배경도 있을 겁니다만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 뭐 5월 때만 해도 미시간주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실제로 총기나 그런 것들 무장을 하고 시의회를 점령하는 등 그러한 자기만의 자유를 어떻게 표출하고 자신만의 권리를 따지고자 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행동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런 권리조차 보장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라는 것이 실제로 코로나19에서 훨씬 더 훼손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뭐 예컨대 앞서서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은 미접종자는 뭐 10시 이후에는 집합 행동이 훨씬 더 철저하게 규제되고 뭐 그리고 특히 경로나 그러한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통제가 훨씬 더 심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어떤 바이러스의 전염성이나 그런 위험성 그런 것 때문에 필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도 심하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집단들이 낙인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 뭐 예컨대 예전에 뭐 이분들 또한 어떤 방역 수칙에 있어서 어긋난 행동들을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은 교회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또 전염되셨던 그런 동성애 집단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잘못된 어떤 그릇된 방역 수칙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부가 오히려 더 낙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방역의 기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코로나는 그냥 딱히 딱 잘라놓고 말하자면 코로나는 야행성인가요? 10시 이후에는 10시의 기준을 딱 둔 거는 코로나가 그 이후로 더 돌아다니기 때문에 10시로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유머까지도 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저희 이동이나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적인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고 뭐 또 보자면은 국가의 역할은 사실상 이렇게 그다지 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저희 나라가 자랑하는 뭐 시젠과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진단 키트를 해외로 수출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시젠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만 13년 정도를 하신 분들께서 같이 모여서 그런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공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는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뭐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사실상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본질을 좀 흐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청년들이 노동시장이나 그런 것들이 더 진입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사실상 그 법정 해고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같은 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의 자율화가 조금 더 일어나야지만 코로나19에 훨씬 더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국가는 오히려 그냥 그런 본질을 본질을 못 보고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어떤 유동성만 공급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만 대처를 하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시장은 더욱더 경직화되고 부가가치가 생산이 안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인적 자본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등록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은 기숙사에도 안 들어가고 수업에도 잘 참여를 못 하는데 등록금은 계속해서 동결되어 있다 보니 더 이상 강사진들이나 교수들에게 줄 이제 돈도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국가 정심의 정책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질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은 확실히 이러한 그 코로나19 체제를 우리가 겪으면서 국가 중심의 이런 분위기를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확실히 보았으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게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나를 생각했을 때 사실 현재 그 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분이 그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를 찢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네,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지 않을 그럴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뭐 다듬어 봤는데 절대 권력과 공포 정치의 등장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게 우리 사회에 대한 위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 기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결과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극단적 이기주의의 그 등장이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그 영국 역사가인 액튼경이 얘기했다는 게 참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이게 권력은 원래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는 그분이 만약 대선에서 대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그 잔인하게 쓰여지는 권력이 이 나라를 더 갈라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붕괴시킬지에 대한 그 공포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이 앞으로 닥쳐올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예상이 안 되고 기대하고 추측이 안 될 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그 어떻게 랜덤하게 이제 붕괴하고 몰락할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는 거,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컬럼을 쓰셨더라고요. 지금 애 낳는 거는 거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붕괴되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사실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사실 저는 애가 넷이라서 매우 비합리적인 스탠스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결국 이 위협되고 있는 것, 그 자유민주주의 붕괴를 또 극단적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3번으로 넘어갔군요. 예, 일단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는 절대 권력과 공포 정치의 등장으로 인한 그 자유민주주의의 붕괴, 그리고 이제 극단적 이기주의의 등장,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 이 신뢰가 없으면요,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유를 침해합니다. 바로 자유를 훼손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통계청 자료 이 나라 지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요.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초대에 대인 신뢰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인 간 신뢰지수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들, 이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내가 믿을 수 있냐 없냐라는 지표인데요. 박근혜 정부 초기 2013년에 72%였습니다. 지금 2020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50%입니다. 50%. 22%가 신뢰가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의 신뢰지수 한번 보십시오. 2013년에는 74%였는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5%입니다. 무려 30%가 2030 세대들은 정부를 믿지도 않고요. 서로가 서로도 믿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 나라, 여러분 위협적이지 않나요? 자, 그리고 대인뿐만 아니라 기관별 신뢰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회 제일 낮습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21%. 국민들이 80%가 국회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기관인 줄 아세요? 검찰입니다. 검찰 36%. 그리고 법원이
놀라지 마십시오. 41%밖에 안 믿습니다. 국민의 60%가 그 나라의 법원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한 위기 아닌가요? 예, 그 다음에 신문사 41%, 노동조합 44%, 언론사 45%. 이 기관들이 제일 최하위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죠? 이 기관들이 신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종교계가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리고 이거 이외로 또 하나의 두 번째로 위협은요, 사회 환경입니다. 사회 환경, 뭐 간단한 지표를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이 나라 지표에 범죄율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대한민국 10만 명당 범죄인 수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그럼 20년이 지나면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0명이에요. 10만 명당. 폭력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폭력, 성폭력은 자유를 직접적으로 바로 침해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나를 때린다거나 바로 침해하죠, 이거. 그게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를 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 그리고 더 이상 뭐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국가 부채라든지 애 낳는 지수, 그죠? 출산율, 그리고 고령화, 수도권 가밀화, 농촌 소멸화, 이런 지표들은 우리 사회를 충분히 지금 현재 위협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는 앞으로 끊임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가를 꼬집어 보면 저는 관성과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캐치업이라는 걸 참 잘 해왔던 나라인 것 같아요. 많은 이 산업의, 특히 이제 많은 산업의 분야에서 선진국이 해오던 모델들, 다른 글로벌한 기업들이 해오던 모델들을 참 캐치업해서 잘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떨 것이냐라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닥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새로운 디지털 문명이 열리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새로운 질문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지금 이제 막 나온 아이들이 모두가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럼 우리는 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질문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나타나는 그런 젠더 갈등, 뭐 세대 갈등, 저는 이런 문제들의 그 근저에는 사실 이런 근본적인 이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이걸 직시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문을 어떻게 던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또 새로운 과제로 나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플랫폼 노동, 뭐 이제는 전 국민 프리랜서 시대, 뭐 엔잡러 시대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노동법만 해도 뭐 과거 이제 공장형 노동법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평생 직장이 자기 이제 나이가 보장이 되는, 정년이 보장이 되는 그런 정규직에 맞춰서 사실 노동법도 과거 한 50년 전 이상 된 노동법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노동법을 계속 준수하면서 새로운 이 노동 환경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헌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노동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 노동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이제 지난 한 3, 40년 동안 이 노동 사회를 주도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사실 그 다음의 미래의 산업 뭐 노동 환경을 저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그럼 앞으로 우리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산업 시장, 노동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분들과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새 판을 짜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기득권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미디어 기득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KBS, MBC 그런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 뭐 매스 미디어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SNS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1인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왜 KBS에 수신료를 내야 되는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바뀐 이 미디어 세상에서 그러면 그래도 뭐 전통 언론의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1인 미디어 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좀 공격적인 그런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논의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학의 그 교육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대학이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지방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 대학의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뭐 25년 안에 지금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라는 오늘 뉴스도 봤는데, 이 대학이 없어지는 게 저는 단순히 이제 인구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물론 등록금 문제도 있고 뭐 재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 근저에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뭐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그런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계 카르텔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바뀐 세상을 이 교육계가 특히 이제 대학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학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청년들은 본인이 전공한 그 전공이 아니라 자꾸 이제 다른 일을, 결국에는 졸업장을 받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자기가 전공한 전공과도 맞지 않는 다른 일을 찾아 나서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의 청년들의 그런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런 것도 우리가 직시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봐야지, 자꾸 이제 지금 이제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기득권을 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사실 이게 보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기득권을 쟁취해야 하는 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이 디지털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뭐 지역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면, 뭐 최근에 이제 대선 이야기하면서 뭐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뭐 어떤 경제권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물론 뭐 일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겠지만은, 이게 바뀐 인구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역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백지로 놓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위성으로는 굉장히 좀 옳은 말이고 필요한 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기계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이 현실의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쪽에서는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그 응급실조차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 지역, 그 시골의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구축할 것인지, 그거를 그 메가시티 말고 뭐 컴팩트 시티든 무슨 시티든 스마트 시티든 다 좋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관성과 기득권과 그런 뭐 시선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바뀐 세상에 맞는 그런 해결책을 갖고 답을 찾고 또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또는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인데요. 국가라는 것이 이제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국가가 공익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인데, 국가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소수 이익 집단의 합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면들을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전에서부터도 우리가 봐왔지만 지금에서도 특히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적인 정책들을 남발하고 굉장히 중앙 집권화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뭐 24차례에 거듭된 이제 부동산 규제 같은 것들만 봐도 실제로 전세 시장의 대란이 야기되었고, 그리고 특히 뭐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걸 만들면서 부동산 시장은 왜곡돼서 오히려 원룸 수요는 적은, 원룸 수요보다 오히려 원룸 공급이 많아지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청년들을 오히려 원룸으로만 몰아내우는 닭장과 같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 살게끔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죠. 그리고 뭐 특히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막대한 사익을 취한 이재명 캠프 쪽의 뭐 대장동 개발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상 다 어떠한 관치 경제 또는 국가 중심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특히 공공 일자리 같은 것 또한 시장의 흐름에 맞춰지지 않는 어떠한 그 불공정한 그런 시스템을 더욱더 이제 심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정부의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였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것은 물론 코로나19의 여파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비단 그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노동시장이 훨씬 더 경직된 것도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카르텔, 특히 노동 시장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노동 그 조합들이, 카르텔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뭐 특히 또 이제 공공 일자리 측면에서 인국공 사태 같은 것들이 청년들이 그 분노를 훨씬 더 일으키기도 했죠. 근데 시장에 비단 이러한 국가의 중앙 집권화된 모습이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그 자체에서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공수처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물론 명목상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훨씬 더 첨예하게 수사를 하고 막겠다, 방지하겠다, 이러한 명목으로 이제 만들어진 기관인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에 대한 탄압적인 그러한 수사들을 강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입법 권력에 대한 견제적인 장치로도 지금 쓰이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대의민주제 또한 국가가 중앙 집권화될수록 훨씬 더 약해져 가고 있다. 뭐 또 특히 4.15 총선 직후에 상임위원회를 독식했던 그런 그 현재 집권 여당의 모습 또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대의민주제라는 것이 민의 반영 또는 대표, 그러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 하에서 어떠한 그 전체주의적인 국회나 청와대 같은 것들이 대표가 아닌 전체주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세대 간 또는 계층 간, 성별 간 갈등의 문제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실제로 임금 격차나 그러한 지표들을 봤을 때 10년 전, 20년 전과 사실상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2030에서도 이전 정권뿐만이 아니라 현재 정권이 특히 더 만들어낸 그러한 그 갈라치기식의 정책 때문에 2030들이 훨씬 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분열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런 국가 중심의 정책들, 기조들이 얼마나 시장, 정치,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중심적인 정책들이나 혹은 국가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떨쳐내야 되지 않을까,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가? 제가 좋아하는 SF 작가 중에 시로 마사무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스토피아적인 근미래를 다루는데요. 그 작품 공각기동대 오프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넘쳐나는 정보들이 감각을 마비시켜 개인의 의사마저 획일화시켜버린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다수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할 만큼 정보화되지 않은 시대. 무엇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가?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결국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요. 딱히 뭐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걸 하자 이런 건 아닌데 이 24시간 24/7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 한국인들이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최근에는 책에서도 썼는데 저는 이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집단주의의 중독 또 나아가 개인주의의 부재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성에 대한 어떤 자각 없이 개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스스로 이 소속감이라는 보상을 위해서 기꺼이 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정치라든지 어떤 집단의 가치에 중독되어서
개개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죠.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빨리 퍼지고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제가 2019년에 반일 사태를 보면서 이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그 당시 어땠나요? 일본차 지나가면 애국한답시고 테러하고, 이 시국에 유니클로 간다고 그 사람 사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 시국에 조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친일파로 낙인 찍어서 사회적으로 매도하고, 그러니까 일식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식집 경영하는 분들, 혹은 일본에서 뭐 식자재라든지 뭐 수입품들 납품해가지고 파시는 분들 다 한국인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일식집을 운영하면서도 우리 업체는 일본에서 온 뭐 식재료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배너들까지 붙였어야 했거든요. 한국에서 장사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한국에서 그냥 일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이런 집단의 요인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휘둘리고 또 공격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일 사태를 보면서 이 선동가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단을 움직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광장 속의 군중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그 군중들이 얼마나 쉽게 개인들을 기꺼이 집어삼킬 수 있는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 소셜미디어라는, 스마트폰이라는, 우리가 24시간 24/7 연결되어 있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이 집단의 가치를 종용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걸 멈춰선 개인들은 기꺼이 다수에게 자신의 가치 판단을 맡김으로써 이 스마트폰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의 정의, 도덕, 옳음, 이런 것들을 기꺼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구공산권이 무너지고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확실히 승리를 했고 인류가 이제 발전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특히 한국같이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지난 세기 사라졌던 이 전체주의가 다시금 이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물론 잘 쓰면 불처럼 유용한 도구지만 못 쓰면 전체주의의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전체주의가 부활할 수 있겠다. 저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현재와 미래 위기를 극복을 어떻게 할까? 저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95%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인지 아십니까? 잔디밭이 있는 곳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시원한 공기를 들으시면서 햇볕이 조이는 것입니다. 이것 가장 심플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도권 가미라 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제가 물고기 구피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4마리를 키웠는데요. 순간 33마리가 되었어요. 어항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100마리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곰곰이 살펴봤어요. 자세하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피가 스스로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그 어항에서는. 또 하나, 저는 계속 밥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구피는 작은 구피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물을 제가 관찰하면서 우리 인간 삶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 가미라가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구피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해법으로서 연방 수준의 지방자치제 도입입니다. 이제 수도권 가미라 정책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50%가 있죠. 예, 아까 우리 백경윤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방 수준의 지방자치제는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중앙당이 지방의 의원들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의원들은 당적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지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거부터 지금 지방 의원들이 중앙당의 권력의 노예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정부가 교육,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방에 맡겨야 됩니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아주 따스한 마음,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해서 독립하는 거죠. 그 꿈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꿈.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 부모님의 꿈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5대양 6대주를 경쟁력이 있으면서 누구나 다 취직을 하고 어떤 회사든 외국 회사든 우리 대학생을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프로그래밍, IT, 로봇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강 선생님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그 수업이 있어요. 3D 프린팅도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수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모두 다 자연스럽게 학교에 남아서 계속 코딩도 하고 프로그램 직접 만들고 자신이 학교에서 유튜브도 만들고 초등학생들이 창의를 그대로 다 살려내 놓으라는 겁니다. 그 못해주는 국가 한두 개 정도 코딩 있다고 자랑하는 그 국가 의미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이 프로그램 하다가 또는 코딩 하다가 또는 3D 프린트 하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홈부터 냅니다. 누가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걸 하고 싶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요.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 누구나 한 개씩 외국어를 모국어만큼 해야 됩니다. 중국어든 영어든 일본어든 불어든 그리고 독일어든.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유튜브와 줌 시대지 않습니까? 세계 지식을 그대로 바로 흡수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어를 하는 사람은 다양성과 포용성이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왜 그렇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상대 국가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일본이라든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해보세요. 그 나라에 무엇이 맛있는지 그 나라에 무엇이 장점인지 그러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외국어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동네에 메이크 스페이스라든지 뉴 미디어실을 다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도 그런 곳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공립도서관이라든지 뉴욕 시카고라든지 이런 공립도서관 가보세요. 주민들이 꼬마 아이들을 데려와서 직접 3D 프린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벤처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동네 도서관에서 벤처기업이 나와야지 꼭 벤처센터라 해서 거기서 막 지원해주고 그거 시대 아닙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바로 내 집 근처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바로 그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그곳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위협을 이겨내는 것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습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요. 가족 공동체는 자녀와 함께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의 생각을 소통하고 그런 이후에 함께 책을 읽고 야 오늘 우리 한 달 이런 책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여행 가고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합니다. 이 문화가 정착이 되면 개인의 자유는 분명코 정진합니다. 이 문화가 정착이 안 되면 개인의 자유는 침해됩니다. 왜 그렇죠? 부모가 가장 자기 자녀들 개인 민주주의 상태에서 키우는데 어떻게 그게 침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면 틀림없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 창의, 사회적 협조성을 잘 발현할 수 있는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백업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 개인이 그리고 그룹이 기업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데 필요한 그런 백업을 하는 그런 국가의 역할을 찾자면 그런데 국가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더 이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저는 이 디지털 문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사회 곳곳마다 이 진통이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타다, 뭐 로톡, 뭐 강남 언니, 뭐 원격 진료 관련해서 뭐 이 다양한 분야에 관련해서 계속 이런 진통들이 생겨나고 있고 저는 이 진통들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국에 이 정치라는 것도 이해관계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 기득권을 어떻게 조정해서 이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맞게 이걸 재조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자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자꾸 이제 이런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기존의 이제 기득권의 그런 입장을 자꾸 그냥 대변하고 말아버리는 자꾸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단 하나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다 같은 경우에만 봐도 저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이런 걸 가지고도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당사자가 저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걸로 보는 거지만 사실 이분들의 그 이동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이 돼도 이분들이 어디 회사를 가든 아니면 어디 마트를 가든 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크죠. 우리가 뭐 지하철 가면 다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불과 이게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지하철을 이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까요? 뭐 공공기관에서도 아니 뭐 구청이나 이런 지자체에서도 그런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워낙 그 수가 작다 보니까 그게 뭐 거의 뭐 아침에 뭐 광크를 해야 그 택시를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를 저는 그런 기술의 진보와 발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자꾸 이제 그 기존의 이제 택시 문제라든지 기존의 이제 기득권과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절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예를 들어 로톡도 이게 단순히 뭐 변호사분들이 뭐 그 반발하고 하는 건 당연히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싼 수임료로 이 변호와 그 법률과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국민들 입장에는 굉장히 또 편리하고 굉장히 또 좀 비교적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아니면 기존 이 변호사업계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조종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은 뒤로 빠져 있으려고만 하고 자꾸 이게 불편한 문제는 자꾸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원격 의료에 대한 문제도 이게 단순히 원격 의료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원격 의료의 대상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 지역에 사는 어디 시골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들,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 병원 한번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사실 뭐 예를 들어 지정병원을 지정을 하든 아니면 뭐 주치의를 뭐 지정을 하든 해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 해결이라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원격 의료가 뭔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정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정의를 하고 진통이 무엇인지 그러면 뭐 기존에 이제 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지금 뭔가 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과거의 그런 관습과 그런 관성과 이런 것들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디지털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산업화에 취해가지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위기 또는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것은 학계나 정치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해왔던 것을 제가 그냥 연거푸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그게 실천이 안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러한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엔 국가의 경쟁력을 가장 근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교육인데, 근데 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그 네거티브한 규제 방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뭐 물가 상승률에 기반한 어떠한 등록금의 증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은 뭐 거기서는 법적으로는 오케이 올려라라고 말을 하는데, 대신에 올리면은 너네들 국가장학금 우리가 교부 안 할 거야라는 방식으로 이제 네거티브하게 교육감이 이제 규제를 펼친다라는 것이죠, 정부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네거티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유인책으로 먼저 국가가 어느 정도 발을 빼면서 해줘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조금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뭐 부동산 얘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종부세랑 양도세를 둘 다 올려놓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강남이나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쏠리는 현상들은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종부세 양도세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물론 이런 것은 아까 그 강평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약간은 좀 다른 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5천만 인구가 아주 이 비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 대륙과 같은 것들에 비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수도권의 강남이나 그러한 높아지는 집값을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놔야 됩니다. 풀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강남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오히려 규제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더 아파트 공급이 높아진다면은, 그만큼 공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중심적인 어떤 부동산 그 시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공공임대주택 말씀드렸지만은 도대체 왜 왕십리역 사거리나 신림역 사거리 같은 아주 금싸라기 땅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놓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야말로 오히려 상가를 지어놔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창출을 해놓고 그것을 토대로 청년들이 더 좋은 집에 들어가게끔 하면 되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런 데다가 전혀 아무런 부가가치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놓는지. 그래서 그러한 이제 주택 또한 없애서 아예 시장 중심적으로 가게 하면은 부동산 또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노동 시장을 보자면은 같은 문제죠. 뭐 최저임금이나 노동 시간이나 등등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뭐 지금 야당 후보께서도 하시는 것처럼 어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산업 부문별로 실제로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인 경제의 경쟁력이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뭐 시장 전반적인 또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그 예금보험공사에 다니는 이제 어떤 친구분을 통해서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이라고 해서 제가 무지해서 새로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예보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통제를 심각하게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나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예보는 이제 인사권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예산권에 관해서는 기재부와 금융위 통제를 전적으로 받다 보니까 예보 자체가 어떤 보험률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청와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금융 그 사기업들에 대해서 보험률을 정해놓는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정부 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다 보니까 이것의 지표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밖에 흘러갈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관치 경제가 확실히 드러나는 문제인 거고, 예보라는 것이 분명히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방지하느냐, 대응하느냐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정치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분명히 대응을 확실히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향후에 또 계속해서 97년 같은 IMF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사회적인 사회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예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된 건데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가 뭐 99%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들마저도 이제 좀비 기업들 한마디로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들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0.1%만 대기업인 한마디로 어떤 과당 경쟁 체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문제점들인데 아직까지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200개가 넘어가는 지원책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80여 개 정도의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경쟁을 오히려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대기업 순차적으로 이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 방법은 사실상 지원책을 줄이고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흐름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정확히 진단하는 거라고들 하죠.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서 그 해법까지 제시하기에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너무 수준이 미천한 관계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그동안 제가 해왔던 시행착오 제 나름의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이 틀렸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또 그거에 대한 해법도 정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에서 일을 하면서 당에서도 일을 했었고 이것저것 정당에서 당직을 받아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회를 이끄는 이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저는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짧게나마 이 정치를 경험하고 내렸던 결론은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대중을 이끄는 리더라기보다는 그냥 대중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어떤 대중성을 바꾼다기보다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에 불을 지피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끌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말하면 그게 민주주의의 한계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게 대한민국의 짧은 민주주의의 한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여의도를 떠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제 사업체를 챙기면서 이것저것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일을 하면서 사실 뭐 먹고 살기 바쁘고 직원들 챙기느라 너무 정신이 없지만 그 와중에도 나름 책을 읽고 이것저것 글을 쓰고 책을 내고 뭐 컨텐츠를 만들면서 나름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하나가 시대 정신입니다. 자이가이스트라고 하죠. 시대정신, 대한민국에는 시대정신이 분명히 한때 있었습니다. 87 체제를 만들었던 민주화 정신이 그랬죠. 소위 말하는 그 민주화 정신에는 분명히 양면성이 존재하고 지금은 이 민주화의 반민주화, 민주화라는 어떤 시대정신이 하나의 도그마화가 되면서 갖가지 문제를 놓고 있는데 어쨌든 한때 이 산업화 정신이라는 게 있었고 그 산업화 우리 모두 밥 굶지 말고 잘 살아보자라는 그 열정으로 다 같이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나라를 이끌자, 공동체적 발전을 위해서 개인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게 사실 그게 지금 현대적 가치에는 맞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 당시 그렇게 근로하는 근면성실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했던 산업화 시대 정신이 있었고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을 했습니다. 당장 밥 굶게 되지 않았고 시장이라는 게 생겨났고 나라를 이끄는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 산업화 시대의 시대 정신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시대 정신이건 공이 있으면 과가 있기 마련이고 잘한 게 있으면 못한 게 있고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 산업화 시대에 빛만을 조명하던 시대가 있었다면은 그 이후에 산업화 시대에 녹을 먹고서 밥 굶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게 된 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세대들이 민주화 시대 정신을 안티테제로 가지고 나왔죠. 그 산업화 시대에 양면성을 주목을 하면서 거기서 차마 신경 쓰지 못했던 각종 뭐 인권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회 시스템 인프라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민주화 시대 정신이 발현되었고
그렇게 87 체제가 완성됨으로써 민주화 시대 정신이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 시대 정신이 등장을 했죠. 문제는 그 이후부터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화 세력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서 자신들의 시대 정신을 지금 도구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적 깃발이랄까요? 시대 정신이랄까요? 들고 나옴으로써 이들을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성 보수,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의 후계자들 그리고 민주화 세대 후계자들, 이 양쪽 진영에 의해 소비되기만 하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이 발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 또 청년 세대들이, 또 나아가 정치가 어떤 고착화되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된 게 아닌가. 이게 제가 가진 나름의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주의, 그리고 그 개인주의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직 발현된 적이 제대로 없고, 또 특히 서구 개인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만큼 어떻게 대한민국의 어떤 개인주의적 가치, 또 나아가 자유주의적 가치를 최초로 처음으로 뿌리를 잡게 만들어서 이제는 부모 역할을 하는 국가가 심지어는 지금은 사실 새누리당도 한나라당이었죠. 2012년 때 정당 강령을 바꾸면서 온 국민을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게 보수정당의 복지관이다라고 들고 나옴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어떤 자유주의적 가치, 그러니까 국가가 왜 내 삶을 신경 쓰고 책임지려고 하나, 개인의 삶은 개인이 이끄는 것이다, 그러한 어떤 가치관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게 어쩌면은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현재 또는 미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계신 5분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정권 교체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답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전 아직 그 우 대표님은 좀 그것에 대해서 약간 그 가치를 조금은 약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우선 기반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고 좀 보는 편입니다. 정권이, 정치 체제가 결국 판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판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판 위에서 삶을 쌓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정권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를 일단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정권 교체를 얘기하면 좀 민망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위기가 무엇인지, 뭐가 위기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그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가 위기인가? 경제가 위기인가? 정치가 위기인가? 아니면 가족이 위기인가 생각했을 때 일단 이 지금 현재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급박한 문제는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작은 결론을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현재 우리 당면 과제가 그것이 아닌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유기업원에 올 때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게 있습니다. 저기 있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그 길은 열린 사회의 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열린 길이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이고 번영의 길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린 길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자유라는 그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깨지기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을, 그 길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열되 우리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벌레가 꿰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도둑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더욱더 튼튼한 문이 있어야 됩니다. 약간 비유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철저한 자유의 가치와 이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강 대표님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아까 도서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도서관, 책, 지식, 이 다음 세대, 차세대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40대 사람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좀 오염된 세대라는 좀 자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화 세대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히 이념, 자유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전교조가 그때 발호하면서
그때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것이 현재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 원인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식 우리 선배 세대가 그동안 어떻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로 일구어 온가를 이제 정보화 시대 그 넘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4차 산업 등등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대에도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이념을 정립해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비평을 합니다. 야, 지금 이게 무슨 시대인데 지금 와서 이념을 얘기하냐, 왜 이렇게 철진한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이념이 올바로 곧게 정립되어 있어야 그 위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아요 살인시대 같은 좋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자유기업원에서 내신 그 노예의 길 같은 좋은 책들을 우리가 일단 우리부터 잘 읽고 또 우리 자녀가 읽을 때 올바른 그 사상의 자유를 알고 그 표현의 자유를 알고 그 다음 세대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발현에서 저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뭐 산업화, 민주화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큰 지도자들도 있었고 뭐 큰 기업인들도 있었죠. 이병철, 뭐 정주영 같은 큰 기업인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뭐 그 가정을 이끌었던 가장들도 있었고 어쩌면 또 민주화를 이끌었던 분들의 그런 또 역할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이 사실 우리가 자유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의 자유는 스킵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토대 위에서 국가도 세우고 사회도 세웠지만 우리 그 자유 위에 개인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거대한 뭐 건국, 산업, 민주화 뭐 이런 광풍 속에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바른 방향으로 잘 왔지만 그 가운데 이제 개인이 존중받고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고 발현되는 그런 사회와 뭐 나라로 나아가는 데는 아직 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럼 자유시대를 열어야 되냐. 그 키워드가 저는 개인에게 있다라고 보고 그 개인에게서부터 그 답을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뭐 1인용 자유 그런 개인의 자유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뭐 공동체 우리가 찾는 뭐 공화 이런 것도 그것에 대한 탄탄한 토대 위에 그것도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나름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개념 정의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유롭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 백경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것인데 개인적인 자유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나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권리에 대한 향유와 그리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토대로 만든 어떤 생산물을 내가 자유롭게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권리 그러한 모든 권리를 내가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나 스스로만이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이러한 권리가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유토피아적인 사회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아가야 한다라는 지향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인간이 그 가장 기본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존재하고 보존한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부터가 나 스스로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엔 자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저런 그렇다면은 그런 그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계속해서 이제 아까부터 국가를 말씀드렸는데 국가가 배제된 어떤 교육이 가장 절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나 이제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지만은 어떠한 국가 중심 그 국정 교과서나 그러한 방식의 그 교육 체제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왜 존재하고 이성적으로 내가 왜 나 스스로를 보존해야 되는지 그러한 창의성과 생각들을 사실상 국가가 어떻게 보면 노정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교육들을 국가 중심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특정 이익 집단에게 뭐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있겠죠. 이익 집단이 휘둘러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론 시장 또한 이익 집단이 여러 존재합니다만은 시장에게 자율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맡겨놨을 때 서로 학교끼리 경쟁을 하고 이념 간의 경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쟁이 훨씬 더 그 창의성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라고는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교육에 대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창의성에 대한 그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해법, 그리고 자기 보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인식 체계를 확실히 만들 수 있는 교육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자유 시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생각하는 이 자유 시대를 열기 위한 제 나름의 실천 방안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꺼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전 진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꺼이 욕 먹는 사람들이 또 대중에게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중의 심기를 거스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도덕적으로 그런 일이나 어떤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걸 추앙할 생각은 아니고요. 또 위약을 해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끊임없이 자기 머리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고민했고 자기 스스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다 내지는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눈치 보지 말고 기꺼이 그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식인의 책임이고 또 나아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서 가진 당연한 도덕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해서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드루킹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그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설계된 공작이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다른 사회에 비해서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기사를 읽기 전에 제목을 읽고요. 그리고 나서 스크롤을 내려서 밑에 댓글창을 봤습니다. 이 댓글창에 베스트 댓글로 쓰인 3개를 보고 옆에 추천과 비추천수를 보고서 자기를 검열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체화하기도 전에 먼저 스크롤을 내려서 댓글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어떤 게 정답인지를 본다는 거죠. 사실 특히 정치적 사고에 있어서는 정답이라는 게 없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다수가 대중이 원하는 어떤 답변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을 검열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직접 스스로 부딪히고 욕먹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일화가 있는데 미국에서 일할 때 직장 동료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2차를 가게 됐어요. 2차라는 게 이제 한국이랑은 좀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무슨 노래방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해변가를 근처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변가를 가자, 놀러 가자 이러니까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9명이 그래 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중 한 명이 나 가기 싫은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은 10명 중 9명이 고기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자 그러면은 한 명은 가기 싫다고 하더라도 가야죠. 혹은 배가 아프다면서 갑자기 아픈 척을 해야 합니다. 정 가기 싫다면요. 근데 미국에서는 I don't wanna go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래 알겠어 조심히들 하고 내일 보자 라고 정말 쿨하게 보내주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인 삶에 있어서의 선택조차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집단의 어떤 다수의 여론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하물며 정치적 가치,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얼마나 편향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꺼이 다수를 등지고 욕먹는 사람이 될 때 자유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시대를 위한 비전이라고 얘기가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할 때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좀 위대한 그 사상가라든지 정치가는 무슨 얘기를 했나를 좀 봤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한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말하기를 역사가 이 시대를 자유의 시대인지 야만의 시대인지 판정할 것이다. 자유는 소멸되기까지 결코 한 세대보다 멀리 있지 않다.
자유는 계속해서 싸워내고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아 역시 그 식견이 있는 레이건 같은 대통령은 확실히 보는 눈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세대도 아니고 불과 한두 정권 그 정부의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자유가 급속히 소멸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자유시대의 종말인 것 같습니다. 디스토피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시대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뭐 교육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연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독립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나름의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것이 옳다. 그것이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필요한 건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세뇌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뇌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사상을 갖다가 좀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작업. 이 세뇌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면 뇌 청소, 청뇌라는 표현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청뇌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젊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PC 사상, 페미니즘, 잘못된 좀 이상적인 사회주의, 네오막시즘 이걸로 머리가 버무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깨끗이 좀 씻어내야 됩니다. 재부팅해야 됩니다. 재부팅하고 포맷, 운영 체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교육이라는 지고지난한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 선생님들도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데 결국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부터 오랜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친구들부터 조금씩 전 세대, 전 연령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 대표님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을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스마트폰 같은 통신을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통신의 뜻을 아냐고. 통신이 통할 통째다 믿을 신입니다. 믿음을 통하게 하는 것. 지금 아까 또 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유튜브 1인 미디어 시대라는데 지금 우리는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독립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갖다 끊임없이 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변에 알리고 책을 쓰고 유튜브 방송을 찍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깨어가는 그 교육의 작업. 모든 선생님, 그 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부터 그 교육을 해야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가장 자유로운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가 윤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행복입니다. 세 번째가 안전이죠. 바로 이게 자유시대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바로 개인이 자유롭고 국가가 부강해야만이 가능한 비전입니다. 실천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산업화와 민주화와 글로벌화입니다. 아니 강 선생님 우리 벌써 산업화 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우리 민주화 했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잘 보십시오. 그럼 왜 산업화 했으면 왜 지금 4차 산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어떤 국가가 빨리 쟁취해서 세계 글로벌 리더화하는 그것이 바로 그 국가는 부강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부강한 국가들 살펴보면 그 국가에는 항상 전 세계의 엘리트층 지식인들이 몰려온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을 리드하고 4차 산업의 메카가 되면 우리는 글로벌 리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5차 산업도 우리가 이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윤택한 삶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화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인세.
저는 법인세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최저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법인세 낮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외국의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외자 유치라는 말 어디 갔습니까? 어디 하늘 날아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런 말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 25%에 지방세 2.5%를 붙이면 27.5%입니다. 핀란드가 20%예요. 아일랜드 12.5%입니다. 저는 법인세를 점차적으로 10%까지 낮추어야 됩니다. OECD 체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회사 설립 한번 해보고 싶다. 법인세 최소이지 않느냐, 최저이지 않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15% 이상은 올리라고 합니다. 왜? 조세 피난처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들 국가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가감하게 법인세를 낮춰야 됩니다. 2020년도에 우리 세수를 보면 285조입니다. 그중에 법인세가 55조예요. 소득세가 93조이고 부가가치세가 얼마였습니까? 64조입니다. 아니 강 선생님 그러면 55조에 법인세를 계속 낮춰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세금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처 방안으로 정부 보조금을 매년 20%씩 삭감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주면 줄수록 그 기업, 그 사회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무조건 보조금 주면 그거 다 믿습니까? 오히려 정부를 더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법 관행과 정말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혹시 오후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기계를 보고 아메리카노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제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죠? 인건비를 줄이게 한 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관료가 대한민국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잘 통계를 잘 보시면요. 대한민국 관료, 공무원이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경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디지털 정부에서는 가감하게 그런 것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이제 전자정부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자투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후보 뽑을 때 모바일 투표 하지 않았습니까?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면 선거 비용이 상당히 삭감됩니다. 그런 거를 다 줄여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계속 아기 낳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전자국민여권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인이든 누구나 대한민국의 전자국민 여권을 받고 싶으면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내인과 똑같은 동등한 기준으로 해주면 됩니다. 대신 투표권만 제한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전자국민이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 사회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쟁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G. 우리 정부가 계속 5G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5G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국, 대한민국 전국을 무료 와이파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라든 공공장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는 디지털 시대의 공기입니다. 공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기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장소 어디 곳에 가서 무료 와이파이가 다 터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각 가정에 이동통신료가 무려 70%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한 가정에 지금 10만 원씩 내는 걸 3만 원씩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대한민국 그거 가능하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럼 국가가 해야죠. 왜 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기서 기득권의 타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민주화를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민주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민주화 산업화는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끝이 안 납니다. 나아가는 방향이 화자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뤄난 건 뭐예요? 하면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냥 선거해서 사람들 뽑는 거 그거예요. 실제적 민주주의는 뭡니까? 아까 우리 백경우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실제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아니 직장 내에 민주주의는 없는데 어떻게 제가 민주사회를 이야기하나요? 아니 가정에 아빠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직장 내 민주주의도 필요하죠. 그리고 학교의 비폭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코로나 사태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되었나요? 개인정보 보호는 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개인정보가 나간다는 것은 동의 없이 그 사이에 그리고 지적 재산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대의 가장 고귀한 가치이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여러분 실제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글로벌합니다. 오늘 계속 논의가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바르게 안 돌아가면 왜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 전 세계의 기업들이 야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 그 학생들 똑똑하다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해야죠. 왜 안 일어납니까? 바로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즉 외국 대학이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에 와서 그렇죠. 대학을 설립하는 거예요. 세계 경쟁력 있는 대학. 그리고 돈을 자기들이 죄송한데 돈을 수익을 내겠죠. 그 대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인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보조금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어느 식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보조금 TF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밝혀서 그걸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 그것이 결국은 자유시대의 비전이고 바로 그것이 해법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회사 가고 이제 자유롭게 지내죠. 그게 바로 윤택한 삶이고 그게 윤택한 삶이면 어떻게 되죠? 행복을 이룹니다. 이 행복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이 있나요? 행복은 개인의 강 선생님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의 추상적인 의견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행복을 느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족이 해외 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가서 가족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행복 수치가 올라간다는 이거는 행복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면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나요? 그게 행복이죠. 그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윤택한 삶. 기업이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안전해야 됩니다. 아니 당장 내일 제가 길거리 나가다가 죽어버리면 그 이상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유시대의 비전이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국가나 개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이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또는 남기고 싶은 한마디 이렇게인데요. 제 근황이라고 돼 있어.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정치학을 지금 공부하면서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유주의 청년 네트워크 청유라는 그 청년 단체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래로 많이 그 청년 단체들이 사라졌는데 그러한 그 이제 자유주의를 조금 더 청년들끼리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 청유도 좀 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사업체를 열심히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새삼스레 깨닫고 있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서울에도 집을 한 채 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남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글 쓰고 토론하면서 컨텐츠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이 무슨 띠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띠였습니다. 신축년이라 해가지고 흰 소였는데 그 신이 매울 신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주 올해 좀 제대로 좀 매운 맛을 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렇게 소를 키우기보다는 다들 소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를 잡아먹을까의 궁리에 바빴던 한 해 같은데 이 소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지 연구하는 이 자유기업원에 더욱더 많이 후원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한 팀으로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이 노예의 길에서 벗어나서 열린 사회로 가는 승리의 길로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지금 그 꽃도 심고 주민들과 플로깅도 합니다. 쓰레기도 줍고 있습니다. 주말 되면. 그리고 친환경 가드닝 스쿨도 합니다. 우리 40대, 50대 다 초반들인데요.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매년 300명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100가족이 넘게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숨을 쉬어야 되고요. 그렇게 마을에서 동네에서 주민 공동체를 하면 그 꼬마 아이들이 안전해집니다. 그런 곳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 최송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송로 원장님께서 최근에 페북에서 자유일보라는 걸 이렇게 올려두셨던데요. 확실히 대한민국의 가장 기둥, 축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그 자유일보와 이쪽 우리 자유를 오랫동안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문명의 게임 체인저는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자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새로운 주체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AI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최전선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